안녕하세요. 호기심 많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위한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방대한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아하 모멘트를 찾아드리는 안내자 역할을 할 텐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보통 캐나다 유학이나 교육이라고 하면 그 평화로운 대자연 속에서 되게 스트레스 없이 뒹굴면서 공부하는 약간 낭만적인 환경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메이플 시럽이나 랍스터 같은 여유로운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시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 채널로 정보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캐나다가 단순히 그런 풍경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인적 자본 지수를 자랑하는 국가라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네, 여기서 교육 인적 자본 지수가 높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단순히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 진학률이랑은 다른 거군요. 네, 국가가 국민의 교육에 투자했을 때 그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얼마나 훌륭하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그 KU와 문건의 핵심 미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높은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 여유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치열하고 정교한 미래시민 양성 설계도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민이나 유학 고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의 진짜 정체성과 교육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탐구를 위해 문건을 분석하면서 저 역시 캐나다라는 나라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막 거창한 교육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일상적인 사물에서부터 이 나라가 어떤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는지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일상적인 사물이 바로 지갑 속에 있는 동전과 지폐 이야기죠?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쳤거든요. 일상적으로 쓰는 동전의 이름 하나에도 논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캐나다 5센트가 니켈이고 10센트는 다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다임이라는 단어가 10분의 1을 뜻하는 라틴어 데시마에서 왔다는 사실. 수학의 소수점인 데시멀과도 같은 어원이죠. 수학적인 원리까지 연결되는군요. 게다가 진짜 흥미로운 건 이 10센트짜리 동전이 캐나다 동전들 중에서 지름 즉 다이아미터가 가장 작다는 겁니다. 아, 다임과 다이아미터. 발음이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동전 단위를 헷갈려할 때 다임은 다이아미터가 가장 작은 동전이야. 이렇게 원리랑 특징을 딱 연결해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네요. 1달러 동전은 새겨진 물새 이름인 룬을 따서 루니로, 2달러는 루니가 2개, 투 합쳐졌다고 해서 툰이라고 부르는 유머 감각도 참 매력적이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동전에 넘어 지폐로 갔을 때 캐나다가 국가로서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와 정체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폐요? 네, 화폐는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살아있는 교과서거든요. 예를 들어 5달러 지폐에는 영계와 불어계의 이민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낸 윌프리드 로리의 총리가 등장합니다. 아하, 화합의 상징이군요. 그리고 50달러 지폐에는 북극의 얼음을 깨는 쇠빙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북극 자원 개발을 향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담고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10달러와 100달러 지폐의 디자인이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10달러 지폐 디자인이 꽤 파격적이죠. 네, 아예 가로 디자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세로, 즉 수직으로 디자인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정치인이나 군인이 아니라 흑인계 미용사였던 비올라 데스몬드가 딱 등장합니다. 극장 내 흑백 물리 정책이라는 인종차별에 정면으로 맞섰던 평범한 시민이죠. 맞아요. 그런 시민의 용기를 지폐에 새겼다는 건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겠다는 캐나다 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거겠죠.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거기에 100달러 지폐의 상징성을 더하면 캐나다 특유의 정체성이 완성됩니다.
자국의 가장 높은 화폐 단위의 토론토 대학 연구진이 발견한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과 함께 자국 제품도 아닌 독일산 칼자이스 현미경이 등장하거든요. 남의 나라 제품을 지폐해요. 좀 의아한데요?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외부의 기술과 다양한 문화를 흡수해 인류에 기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다문화주의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도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원주민의 땅을 정복했음을 학교에서 명확히 가르치고 존중을 표하는 이른바 소리의 역사 말이죠.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을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교육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생각해보면 이런 성찰과 포용의 역사가 결국 타국에 대한 연대감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병 역사처럼요. 네,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혈맹입니다.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특수부대를 창설했고 특히 1911년 4월 가평 전투에서의 활약은 군사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평 전투요? 네, 캐나다군이 포함된 영연방군이 5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면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을 사수했죠. 정말 엄청난 희생과 연대의식이네요. 그래서 매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리멤브런스 데이에 캐나다 사람들이 가슴에 붉은 양귀비꽃 파피를 다는 문화가 단순히 자국 군인만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향한 광범위한 존경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희생을 기억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다양성을 화폐에까지 새겨넣는 나라. 그렇다면 이런 포용적인 사회가 길러내는 교실 안의 풍경은 과연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우리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교육의 현실을 짚어보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흔히 캐나다 유학을 경쟁 없는 여유로운 환경이라고 묘사하지만 문건이 분석하고 있는 주요 학군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자료 읽으면서 솔직히 한국의 대치동이나 목동 학원과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토론토의 노스역이나 밴쿠버 웨스트 같은 이른바 명문학군은 오히려 고도의 지적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치열한 학우열이 캐나다 주요 도시에 형성된 건가요? 이 중심에는 중국계 이민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습니다. 리위 교수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설명된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중국 본토 출신 이민자의 상당수가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학력이 얼마나 높은데요? 3분의 1이 박사학위 소지자일 정도죠. 아버지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머니와 아이만 캐나다에 거주하는 타이콩 형태의 기러기 가족도 많고요. 와, 박사 출신 기러기 가족들이군요. 네, 이들은 풍부한 자본과 엄청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질 높은 방과 후 활동, 수준 높은 튜터링 시장이 형성되면서 도피성으로 유학을 왔다가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경쟁에 압도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학업 경쟁을 한다면 결국 한국식 입시 교육이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캐나다 교육을 분석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도 캐나다만이 유지하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짚어내더라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저자가 생생하게 공유한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밴쿠버 잉글리시 베이에서의 목격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저자가 밴쿠버에 처음 도착해서 잉글리시 베이의 한 노포 햄버거 집에 앉아서 막 평화로운 풍경을 만끽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맞은편 테이블의 두 남자가 갑자기 아주 뜨겁게 키스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죠. 네, 처음 겪는 동성 커플의 강렬한 스킨십에 너무 당황해서 햄버거 맛조카 잊어버릴 정도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광경이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 중 하나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방금 호스트께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캐나다의 치열한 경쟁이 한국의 대치동과 다른가? 그 차이는 바로 경쟁의 토대에 있습니다. 경쟁의 토대요? 네, 저자는 이 잉글리시 베이 에피소드를
닥터 수스의 동화 One Fish, Two Fish, Red Fish, Blue Fish에 비유합니다. 아, 그 유명한 동화요? 캐나다 아이들은 치열하게 공부하는 와중에도 내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나와 다른 색깔의 물고기라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피부색, 성적 지향,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지 않고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것인가를 숨쉬듯이 배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벽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 것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섞이고 소통하는 힘, 즉 포용력이 유학이나 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진짜 무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어설프게 원어민의 악센트를 흉내내는 사람보다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질적인 문화권의 사람들과 무리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사람이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용력과 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캐나다 공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비밀 무기가 등장하죠? 네, 첫 번째가 바로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마스터할 수 있다는 프렌치 이머전입니다. 맞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캐나다 유학의 최고 장점으로 꼽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시기부터 시작하는 얼리 이머전과 6학년부터 시작하는 레이트 이머전으로 나뉘며 두 가지 공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냅니다. 하지만 저는 문건이 지적하는 이 프렌치 이머전의 그림자, 즉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언급되었죠? 모국어인 한국어가 아이의 머릿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 전에 너무 일찍 몰입 교육을 시작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의 언어 습득 단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불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심지어 모국어인 한국어조차 제대로 구조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인지 능력과 사고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군요. 네, 학부모님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고를 구조화하는 틀이니까요. 모국어로 논리를 전개할 수 없는 아이는 다른 언어로도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렌치 이머전보다 더 강력한 캐나다 교육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는 두 번째 무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 IAP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별화 교육계획으로 대표되는 특수교육 시스템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을 겪을 순 있어도 장애나 다름에 대한 차별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실현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를 구원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습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심각한 시험물렁증이 있던 준의 사례를 보시죠. 보통의 교실이었다면 그저 소심하고 성적 안 나오는 아이로 방치됐겠지만 IAP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대처했나요? 학교는 존의 울렁증을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장벽으로 인식했습니다. 아이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별도의 조용한 공간에서 남들보다 더 긴 추가 시간을 부여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조율해 주었죠. 훌륭하네요. 자신을 자책하던 아이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제도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면서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다는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강박장애를 앓았던 수진이의 사례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옷을 계속 바꿔 입어야 하고 기껏푼 시험지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우고 다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 증세 탓에 수진이는 11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3번이나 옮기며 따돌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 만약 시스템이 없었다면 영원히 문제아로 낙인 찍혔겠죠. 하지만 마지막 공립학교의 IEP팀은 수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푸는 시험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주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했어요. 거기서 영화 뷰티풀 마인드 이야기가 나오죠. 네, 노벨상 수상자 존 내시의 실화를 다룬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함께 보면서 아이가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보는 독특한 렌즈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 의대의 꿈을 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요.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캐나다 교육은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아이의 보폭에 맞춰 제도를 재단하여 끝까지 안고 갑니다.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제도 안으로 품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문화주의자,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튼튼한 안전망인 셈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교과 과정 밖에서도 이 사회는 철저하게 협력과 건강한 투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방과 후 활동, 특히 그 유명한 하키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캐나다 하면 아이스하키죠. 네, 왜 수많은 비교과 활동 중에서 하키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캐나다에서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회화의 첫 관문입니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캔스케이트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얼음 위에 서는 법을 배우거든요. 성적으로 줄 세우지 않으니까 승부욕을 다른 데서 발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승부욕,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즉 그릿을 가장 안전하고 폭발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빙판 위인 것이죠. 성적표로 경쟁하지 않는 대신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깨지며 팀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하게 경기장에 들어서며 소속감과 자부심을 배운다는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 사람들과 끈끈하게 교류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소셜 네트워크 자본이 하키를 통해 형성되는 겁니다. 신체적 활동 말고 학술적인 비교과 활동도 트렌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건은 디베이팅과 퍼블릭 스피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챗GPT 같은 AI가 진짜 몇 초 만에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춘 에세이를 뚝딱 써주는 시대인데 왜 오히려 입으로 하는 토론과 말하기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는 걸까요? 기술이 글쓰기를 대체할수록 결국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설득하는 구두 논리력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부모들이 여기에 열을 올리는 데는 역사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과거 이민 1세대들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자녀들한테 디베이팅을 가르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자녀만큼은 단순히 큰 목소리로 떼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칠맛 나고 정교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해내는 리더로 키우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디베이팅 교육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설득력, 그리고 다름을 수용하는 능력, 이런 미래지향적인 역량들이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타톨릭 학교의 커뮤니티 역할과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지오 에밀리아 방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참 좋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교육법은 캐나다의 다문화적 토양과 아주 잘 맞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적어주는 지식을 아이들이 받아 적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배우나요? 아이들 스스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합니다.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옆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죠. 옆집 아이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갔는지 막 비교하면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지적 호기심을 끌어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만드는 방식이네요. 정말 완벽한 앙상블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탐구한 깊고 방대한 내용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우리는 평화롭고 한적한 도피처로서의 캐나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아주 역동적이고 치열한 용광로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갑 속 지폐에 새겨진 다양성에 대한 존중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교육열 속에서도 편견 없이 다름을 수용하는 잉글리시 베이의 포용력, 특수교육 대상을 제도의 품 안으로 끌어안는 IEP 시스템의 정교함까지 모두 살펴봤죠. 게다가 AI 시대에 맞서 논리와 협력을 가르치는 디베이팅과 빙판 위 하키 문화까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미래의 훌륭한 세계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런 캐나다식 다름을 인정하는 시스템과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훈련을 여러분의 삶이나 자녀 양육에 어떻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도의 완벽함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혹은 내 자신이 나와 다른 타인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질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정보,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만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극단적인 개인 맞춤형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의 시대에 나와 완전히 다른 인종, 다른 생각, 다른 조건의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깊이 공감하며 협력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앞으로의 학교와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엄청난 가치로 평가받게 될까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어쩌면 지필고사에서 실수 없이 100점을 받는 능력보다 나와 생각이 달라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타인의 문화를 미소 지으며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 경험 하나가 훗날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더 희소성 있고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는 날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AI는 완벽한 에세이를 쓸 수는 있어도 나와 다른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연대하는 눈빛을 가질 순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 생각지도 못한 즐거운 아하 모멘트가 번득이기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